하는 한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잘것 없는 경험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참고가 되면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들이 어떤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실제 금융과 부딪혀서 겪었던 그 경험들에 기초해서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계에는 어떤 그 비율이 있고 또 금융계는 현재 한국의 금융에는 어떤 상황이 있으며 또 해외 금융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운과 조선 소위 우리가 선박금융이라고 얘기할 때 선박을 사업의 목적물로서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소요로 하는 것.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신 또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받는 입장이 될 거고, 그래서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대여 또는 여신 또는 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목적물로서 또는 선박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이 하나는 투자를 받는 것, 또 하나는 빚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융의 입장에서는 누가 왜 그러한 돈을 빌려주며 누가 왜 그러한 돈을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료를 기존 제가 이메일로 배포를 드렸던 자료 외에 세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한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짚어본다는 건 사실 어렵겠죠. 그런데 크게 나눠서 이제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이제 자통법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금융 현황 부분이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금융업계에서는 자통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회생과 파산 부분에서 통합도산법이 생긴 것처럼 자통법은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금융업의 종류, 또 각각의 금융업의 종류들이 금융활동을 하면서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금융의 상품 또는 그 대상으로 삼는 산업 분야들에 대한 장벽들을 허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박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가서 우리가 자동차업계다 또는 해운업계다 또는 조선업계다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으로서의 호텔업이다 또는 뭐 건설업이라 그럴 경우에도 모두가 다 똑같이 자금을 필적이나 또는 자금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 금융, 소위 shipping finance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금융 현황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한국의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자통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짚어보지 않고 선박금융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코끼리 다리를 핥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 도대체 선박금융이 국내 금융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에 있으며 선박의 투자라는 것이 국내 투자 산업에 있어서 금융 투자 산업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오늘 짚어볼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이제 선박금융 개요인데 선박금융 개요는 아마 이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모두가 해운 산업이나 또는 조선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시고 또 그동안에도 직간접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선박금융의 개요 부분에서 특별히 선박금융의 우리가 의라든지 또는 정의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소위 이제 수반되고 있는 타 금융과 다른 그 금융의 조달 방법과 구별되는
기술적인 문제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트럭처 금융이다, 아니면 아셋 베이스드 금융이다, 아니면은 PF 금융하고 우리가 소위 캐시플로우를 중요시하는 PF 금융하고 소위 담보대를 갖다가 습근 금융이다, 소위 혼합 금융이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선박금융 개혁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오히려 우리가 BBC와 BBC HP의 차이는 금융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이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며 금융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또 TC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금융업자들은 그러한 거꾸로 된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선박금융 개혁 부분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늘 얘기하는 게 선박금융 국제적이다.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이다. 또 우리가 선박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계약들, 예를 들면 뭐 TC 계약이다, 아니면 BBC 계약이다, 아니면 금융 조달하는 데 있어 필요한 로안 어그리먼트다, 아니면 그게 필요한 어사인먼트 컨트랙트다. 우리 소위 말하는 양수 질권 해주는 것들, 또는 이제 그 각종 보험들, 헐 인슈런스다, 아니면 피아나 인슈런스다. 각종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영국 법에 있어요. 소위 주식생 관할 법을 영국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다 되고 그것이 영국 또는 기타 나라들과 연관입니다.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내 금융이라 그러더라도 그 조달처를 해외에서 구하는 경우 많거든요. 캐피탈사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열심만 기능으로 하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나와서 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적을 선박에 투자하거나 또는 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외 나와서 필요 없는 말이죠. 그럴 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 DNB다, 아니면 노르드뱅크다, 아니면 지금 힘이 많이 약화됐으면 거기에 이제 그 KSF다, HSH다, 뭐 또는 이제 미찌 스미토모건이다, 미찌 미스 일본계다, 또는 이제 그 영국계 중에서도 펀드 계열들 각종 스코티시다, 삭스다 이런 계열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들과 연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현대다, 또 뭐 한진이다, SKX다 이렇게 이제 빅4다, 빅5다, SK다 뭐 그런 경우에는 선박을 조선사에 발주하거나 좀 정보선을 도입하는데 해놔서 직접 조달을 하죠. 조달하지만은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그리스다 아니면 일본 선주들에 비해서 엄청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게 묻는 게 우리도 해외 나가서 싼 금리로 또 장기 저리 금리로 돈을 필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없다면 왜 없으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있는가?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은행들은 어떤 은행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 그것을 오늘 선박금융 개혁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선박금융과 해운기업의 재정지원 방안이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지금 최근에 진행됐던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 사례들, 특히 이제 이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빌리는 행위 또는 투자를 받는 행위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 투자 같으면 우리가 순박 투자회사를 통한 투자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보러 빌리는 것은 주로 이제 캐피탈사의 리스크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담보대, 선박의 담보대 또는 이제 추가의 담보나 아니면은 추가의 보증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 이런 아니면 이제 기업이 규모가 좀 크고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 사채 발행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은 CP를 통해서 우리가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이제 하는 소위 직접 간접의 방법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와 아주 다른 형태의 직간접의 자금 조달 방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되고 있는 배경은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그러한 우리가 아주 브라이트한 다양한 방법의 간접금융이나 직접금융 조달 방식
그것이 탄생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마지막에 다뤄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한 선박 확보의 자금 또 유동자금의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간략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은 다루기 어렵고 그것은 자료를 드리는 거 안에서 한번 보시고 진행가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유무수로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하는 거지. 요건 지금 보시다시피 17년 8월 3일 공표가 돼서 10차례 걸친 일부 개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6월 11일 날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개정안이라는 것은 법률 전체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각 항목에 있어서 일부 개정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소위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계시는 간투법에 의한 선박투자 말씀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는 선박투자법에 의해서 선박투자회사가 펀드를 유치해서 투자하는 거와 대비해서 대칭적으로 쓰는 말이 간투법에 의한 근거를 한 선박투자다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간투법, 간접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간접투자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선박에다 투자하는 투자 주체들이 금융기관들이 어떤 것들이고 또 그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커머셜 뱅크 12 위주고 우리가 공격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IB, 인베스터 뱅크, 투자 뱅크가 없다. 투자 기능이 없는 거죠. 우리 정권에서는 지금까지도 1인 4개 이래가지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투자 신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탁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말이죠. 자산 운용이라 그러더라도 자산 운용의 대상이 각 그 펀드별로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박투자는 선박투자법에 의해서 나온 하나의 뮤추얼 펀드적으로 또 단 선박펀드는 선박투자에서는 선박 외에는 투자를 못하는 거죠. 부동산은 안 되죠. 또 다른 기타 산업에도 투자가 안 되죠. 또는 우리가 사채 투자도 안 되죠. 유가증권 정권 투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각 금융기관별로 필요하는 법률이 다르고 각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투자의 대상이. 그것을 우리가 일부에 허무자하는 것이 자통법의 발상의 취지고 그 자통법으로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의 최종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인베스터 뱅크 우리가 서브에서 얘기하는 유럽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공격적인 의미의 투자은행을 설립하자. 공격적인 의미의 투자은행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2008년도 이제 넘어갔던 리먼 브로더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금융도 취급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은행으로서 더 강하고 투자에 투입하는 돈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미국계는 유럽계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선박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돈이 있거든요. 물론 선박뿐만 아니죠. 독일 전 자산의 40% 이상 가지고 있다 할 정도니까 우리가 IB뱅크의 규모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은 그런 IB뱅크가 없는 거죠. 공격적인 지금까지는. 모든 것에 한마디로 IB뱅크는 어떤 데 투자하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 크라이시스가 나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유행입니다. NPL,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가지고 고정유신 이하로 떨어진 것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NPL 보류를 하죠. 그 1금융에서는 그것은 NPL 매각을 할 때는 멀티로 모아가지고 그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같이 제2재산금융권이 되면은 공매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수익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NPL 같은 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정상적이 아닌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의 금융기관은 없어요. 소형의 기관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IB뱅크를 육성하자 하는 것. IB뱅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자.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다, 뭐 신한금융지주다, 이런 계열도 있고요. 적극 계열은 삼성증권이다, 뭐 대신증권이다, 이런 또 대우증권이다 같은 비뱅크 계열로 있죠. 그래서 뱅크 계열도 있고 비뱅크 계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는 자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대형의 투자 기관을 그것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해운계와 조선업계는 풍부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토양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미래에셋이다 정권계에 잘 나가는 그 회사들 보면 한 6조에서 8조 정도죠. 총 이제 운용 자기 자금이 아니고 연간 운용 자금이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우리가 제조업이나 해운 같은 매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한 6조, 8조 정도입니다만, 뭐, 미국의 IB뱅크들 보면, 한 뱅크가 보통 한 40조를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수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정권업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간, 투자와 또, 순한, 매매 금액들이, 미국의 IB뱅크 하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키우자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그리고 왜 이게 그러냐 그러니까 정권업계가 대표적이죠. 구조조정이 기업하고 대형하고 부진하고 수익성도 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금융기관에 따르면 상향급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에 한번 보시면은 법률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권거래법은 정권회사, 선물거래법은 선물회사. 이건 지금 자통법 이전이죠. 자통법 이전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권회사는 지금 명의 가능한 금융투자비 저기 국한돼 있죠. 정권회사는 자통법 이전에 투자 못 하는 거죠. 단지 주식의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 중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1인 매매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책임하에서 하는 자기 책임에서 하는 투자 행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권거래법 규율에 의해서 정권에서는 요거밖에 못 하는 거죠. 요거밖에 못 한다는 거죠. 선물거래는 요거밖에 못 하는 거죠. 동금차도 요거밖에 못 하는 거죠. 이 법률이 규율하는 게 이렇게 각각 딱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선박에서 요거밖에 못하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우리 선박투자회사가 모은 자금을 소위 우리가 집합투자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자금이죠. 사모 더하기 공모잖아요. 사모 공모의 개념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여기 투자 못하죠. 여기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많은 법과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이 쪼개져서 자기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능력에서만 금융행위를 해왔던 것이 자통법 이전에 우리나라 금융의 현황인 겁니다. 요거밖에 못하죠. 아까 거기서 다시 표록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부 쪼개져 있고 각각의 그 거래법과 금융회사와 그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쪼개져 있는 요 사이는 이것은 뭐 우리가 말하자면 거의 철벽이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가서 하게 되면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거나 금융위로부터 아니면은 페널티를 받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통법에 이걸 다
이것을 다 경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폭풍 이것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많은 그 상품들, 금융업종들을 전부 6개로 나눴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그 다음에 이게 투자 일인업, 신탁업, 이렇게 6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6개로 이것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요 업종 간의 장벽도 훨씬, 완화되어 있는 겁니다. 해도 좋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해도 좋다.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통법 이후에는 정권회사, 자산운용사, 아니면 우리가 장투사, 아니면은 신탁회사, 경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금 또는 자기 위험, 또는 타인 자금 또는 타인의 위험으로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죠. 해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각 업종 간의 합병, 각 업종 간의 합병, 이종 그 업종 간의 금융업종 간의 합병, 또 동종 업종 간에도 그것이 커야 이긴다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수 합병들이 합종연행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더 가속도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본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파생 상품도 취급한다. 그럴 때 파생 상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위 폼이 형태화된 금융 상품들, 무슨 뭐 본드다 아니면은 뭐 정권이다 아니면 채권이다, 그러한 것들 외의 것은 다 파생 상품이다 하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장내 파생 상품과 장애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파생 상품은 장애 파생 상품은 좀 복잡하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와프만 장애 파생 상품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다 장내 파생 상품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스와프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통화 스와프도 있고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 스와프, IRS도 있고, 커런시 스와프도, CRS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원금을 포함한 환 스와프와 이자금을 별도로 띄어서 스와프하는 그런 스와프 상품, 스와프 외에는 대부분은 다 장내 파생 상품으로 불리는 거고, 상식으로, 진짜 본질과는 그 강의 본질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혼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파생 상품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금을 초과해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한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을 까먹겠다. 그러면 확인하다. 그러면 이것이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문이나 공문이나 하는 부분도 조금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공모는 주로 사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러한 것들은 공시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들이 많이 붙는 거죠. 왜 그러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공모행위를 할 때는 금융관리당국인 금융이나 금감원이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까다로운 거죠. 전문 투자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 투자자들이죠. 전문가들이다.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 능력,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관여해서 그 위험을 규제하지 않아도 알려줄 것을 규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훨씬 더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 리스크를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사모의 투자자들이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공물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상통방지 체계가 이것이 많이 이것이 흐려져 있죠. 각 업종 간에 하면 안 된다는 규제와 규율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선박 투자회사 외에 우리가 지금 요즘 흔히 이제 많이 나오는 간투법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 소위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골든브리지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재산의 개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펀드가 혼합자산의 펀드로서 이렇게 쭉 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개할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 채권, 이익 분배를 배당을 받는 채권의 투자 대상으로 특별자산 펀드가 이렇게 성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되는 상품은 다 투자를 할 수 있다. 누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장투사, 투자신탁사,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자, 요거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일이 지금 진행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는 거죠. 은행법이에요, 은행은. 그 다음에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업, 그 다음에 보험업법. 요 해당되는 것 외에는 전부 소위 다통법에 의해서 전부 하나로 하나의 법률을 부여받는다. 뭐냐면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이 아시는 은행법이고, 그리고 여신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건 캐피탈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사금융들 개인금융하는 그것이 이제 여신기능만 있지 수신기능이 없죠. 저축은행부터 우리가 수신기능이 있잖아요.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신전문기능에서도 돈을 빌려서 하죠. 전부 자기 자본 플러스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빌려주기만 하는 거죠. 빌려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운과 조선이 우리가 한마디로 좀 많이 신경 써서 뛰어들어야 되는 자금의 풀, 많이 풀은 전체 업종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자주 보시고 또 시간이 많이 된 게 아니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이메일이든 전화든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한국의 금융업계에서 빅뱅이 일어났고 그것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각 금융기관들, 각 금융회사들 간에 취급하는 상품과 규율되는 법률이 전부 없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